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의 뇌과학 가지고 왔습니다. 제임스 굿윈 지음, 박세연 옮김, 현대지성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평생 건강을 위한 뇌 사용 설명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날마다 젊어지는 뇌의 비밀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 그 중에서도 뇌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목하고 싶어서 한번 책을 골라봤어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뇌과학 최전선에 서다. 머리만 있다면 꽤 괜찮은,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어. 머리야말로 유일하게 손에 넣을 만한 거거든. 까마귀든 사람이든 간에 말이야. 오지의 마법사. 프랭크 바움이 오지의 마법사를 쓴 것은 1900년이었다. 노란 벽돌길은 지금도 인간 경험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나은 삶과 자아를 찾으려는 모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거기서 양철 나무꾼은 심장을 얻고자 했다. 겁쟁이 사자는 용기를 원했다. 그리고 허수아비 영웅이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두뇌였다. 두뇌를 이해하고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과학은 앞으로 긴 여정을 걸어야 한다. 그 여정은 1848년 미국 버몬트주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철도공사 현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고는 두뇌에 관해 지난 1500년간 쌓아왔던 지식을 완전히 뒤엎을 만했다. 피니어스 게이지는 당시 캐번디시와 벌링턴을 잇는 철도공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게이지는 화강암을 폭파하기 위해 구멍에 화약을 집어넣고 있었는데 두 명의 인부가 벌이던 말싸움 때문에 그만 집중력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 화약이 폭발해 180cm 길이의 쇠막대가 그의 머리를 관통했다. 막대는 게이지의 왼쪽 눈 아래로 들어가서 왼쪽 두개골을 뚫고 나와 10m를 날아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게이지는 더 이상 예전의 게이지가 아니었다. 침착하고 부지런하고 온화했던 게이지는 이제 성급하고 비열하고 믿음직하지 못하고 격렬하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으로 변했다. 두뇌 손상이 게이지의 성격과 인격, 기질 변화의 원인이었을까? 그의 치료를 담당했던 마틴 할로우 박사는 두개골을 관통한 쇠막대에 관한 자신의 유명한 논문에서 그렇다고 시인했다.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는 두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유기물질을 머릿속에 든 내장 정도로 치부할 수 없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경험적 반법론과 촬영 기술 발전, 그리고 가설 검증이 많은 과학적 논의로 이어지면서 현대에 들어서는 두뇌를 대단히 복잡한 기관으로 보기 시작했다. 또한 골상학이나 초면술 같은 유사과학이 심리학과 신경과학, 정신의학의 자리를 내주면서 두뇌는 더 이상 기계 속에 들어있는 유령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이후로 유기물질 없이는 의식도 없다라는 원칙이 두뇌과학의 신조로 자리 잡았다. 그 이후 2000년에 벌어진 한 우연한 사건은 뇌과학 연구에서 또 다른 도약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해 7월에 두 스코틀랜드 과학자는
모레이하우스 교육대학 건물 지하실을 뒤지다가 50년 된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다. 1947년 이뤄진 놀라운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다른 나라가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에 도전했다. 7만 명에 달하는 아동의 IQ 테스트를 하는 프로젝트였다. 그 무렵 스코틀랜드에 사는 11세 아동 전체와 맞먹는 규모였다. 스코틀랜드 정부가 이 조사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스코틀랜드 노동계층이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았고 이들이 국가 전체의 IQ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후 과학자들은 이 자료를 출발점으로 아동들에 대한 평생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록해 나갔다. 즉, 그들의 의료기업과 직업, 건강에 관한 관심, 생활 방식, 사회적 영향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대상이 된 사람들의 삶의 지도를 그려보고 그들의 사고 능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두뇌 기능에 관한 비밀이 다수 밝혀졌다. 소위 단절된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연구가 12년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동안 예상되는 다양한 변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었다. 즉, 어떤 사람이 정신적 예민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운동과 활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술과 흡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정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스트레스와 빈곤, 사회 경제적 계층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와 관련된 정보는 우리를 노란 벽돌길, 즉 건강한 두뇌의 비밀을 밝혀내는 여정으로 안내한다. 피실험자의 오랜 삶을 추적하면서 연구 결과를 쌓아왔는데 1936년 로디언 출생 명부에 등록되었던, 그리고 지금은 80대로 접어든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후 몇몇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2012년 네이처에 발표된 한 논문은 두뇌 과학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IQ를 결정하는 것은 자연, 유전자인가 아니면 양육, 환경인가? 연구 결과 성인 지능의 50%는 어릴 적 IQ로 설명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다른 요인은 성인기에 걸쳐 IQ, 즉 두뇌 기능에서 나타난 변화 중 4분의 1만이 DNA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4분의 3은 환경과 생활 방식, 다시 말해 우리 행동에 의해 결정되었다. 오늘날 과학은 두뇌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최근 신경과학과 심리학 분야의 발전 속도는 대단히 인상적이다. 지난 2년에 걸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혁신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현재 기술로 치료가 쉽지 않은 퇴행성 뇌질환도 식습관 변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 예방 가능하다. 새롭게 프로그래밍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재생의학을 두뇌에 적용할 수 있다. 두뇌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초음파와 미세기포를 사용해서 두뇌에 접근하는 새로운 치료법의 장을 열었다. 성행위 횟수는 인지 개선과 관련이 있다. 유전자 치료를 활용해 두뇌의 지지세포를 일하는 뇌세포로 새롭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들어가며 부분은 여기까지 읽는 걸로 하고요. 곧바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의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인데요.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습관의 부분 중에 한 꼭지입니다. 최소한의 기준, 매주 유산소 150분. 1884년 7월 20일 미국의 유명인이자 베스트셀러 달리기의 모든 것의 작가는 버몬트에서 조깅을 하던 중 52세의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담배를 끊고 운동의 효과를 널리 알리려 애썼던 짐 픽스였다. 픽스는 미국 사회에서 운동 혁명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부는 그의 조기 사망을 둘러싼 아이러니한 상황을 놓고 운동에 관해 그가 평소 주장했던 메시지를 폄훼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옳지 않다. 이듬해 출판된 두려움 없이 달려라 에서 케네스 쿠퍼는 짐 픽스와 그의 아버지가 심장질환에 유전적으로 취약한 유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고 조깅을 해서 픽스는 자기 삶에 10년을 더했을지도 모른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1년 동안 이어졌던 한 연구는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길고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타임은 이것을 달리는 사람이 오래 산다 라고 표현했다. 짐 픽스 시대 이후로 과학은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정량화하는 연구에 착수했으며 여러 정부 기구는 매주 150분 운동을 권고했다. 이 정도로도 심혈관 질환, 심장질환, 비만, 고혈압 등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운동의 양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과학은 얼마나 운동해야 하는지는 물론 어떤 유형의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활동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격렬한 운동, 달리기, 자전거, 열정적인 춤 등과 적절한 운동, 걷기, 잔디깎기, 사교 댄스 등을 구분해 설명한다. 영국의 NICE 국립임상연구원과 같은 공공의료 자문 기구들은 지침을 내놓기 전에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증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NIC의 검토 과정은 전문가와 실무자 그리고 시민 대표들이 모여 대답을 내놓아야 할 주요 질문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가령 어떤 연령 집단과 어느 정도의 강도 그리고 어떤 유형의 활동을 포함할 것인지 고려한다. 다음으로 자료조사에 착수한다. 신체활동 및 운동과 관련해서 NICE는 10,000건이 넘는 과학 분야 출판물을 검토했다. 다음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여기에 비용 측면을 추가 고려한다. 다음으로 주제별 위원회는 그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지침을 마련한 후 NICE 권고집행부가 최종 서명을 하기 전 엄격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다시 공공보건기구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가담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권고한 내용은 방대한 규모의 증거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이는 분명한 지식의 보고다. 운동과 관련해 NHS 영국 건강보험과 채택한 권고안은 상자 2-1에 요약되어 있다. 상자 2-1 연령대에 따른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5세 이하 신체 활동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도록 한다. 특히 안전한 환경의 바닥이나 물에서 한다. 불편하거나 앉은 자세로 취하는 수면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인다. 5세에서 18세 매일 60분 이상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전거나
운동장 놀이처럼 적당한 활동에서 달리기나 테니스와 같은 격렬한 활동이 포함된다. 일주일에 3일 근육과 뼈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 그네 타기, 뛰거나 점프하기, 체조나 테니스 같은 스포츠 등. 19세에서 64세 매주 150분 이상 자전거나 빨리 걷기와 같은 적절한 유산소 운동하기. 이에 더하여 일주일에 2일 이상 주요 근육, 다리, 엉덩이, 등, 배, 가슴, 어깨, 팔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하기. 64세 이상 어떤 활동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 매일 신체 활동을 할 것.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많이 할수록 좋다. 일주일에 이틀 이상 균형감,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하기. 매주 150분 이상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도 활동적이라면 75분 이상 격렬한 운동하기 혹은 두 가지 모두 병행하기.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 최소화하기. 그리고 활동을 통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줄이기. 이 조언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신경 퇴행 문제가 건강과 관련해서 걱정거리가 된 시대인데도 신체 활동이 두뇌 건강에 주는 이익에 관한 조언은 거의 없다는 부분이다. 좀 더 읽어볼게요. 운동은 어떻게 두뇌를 단련하는가? 유산소 운동이 기분 전환이나 인지 능력 향상을 비롯하여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무척 많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고정된 수의 두뇌 세포를 갖고 태어나며 25세부터 그 세포를 잃기 시작한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과학적 정설이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이러한 믿음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새 두뇌세포가 평생에 걸쳐 생성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두뇌세포가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을 신경생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억과 감정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운동이 성인 두뇌에서 신경생성 과정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인지신경과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 나아가 운동 습관은 두뇌의 성장 요인, 즉 BDNF, 뇌율의 신경 영양 인자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BDNF는 기존 두뇌 세포를 유지하고 새 세포 성장을 자극하며 뇌세포 사이의 연결, 시냅스 형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 모두는 두뇌 가소성, 두뇌 손상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학습 및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 강화된 신경 생성은 인지 기능 개선과 관련이 있고, 새 뉴런 숫자의 감소는 노화 및 우울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생각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나이대에서든지 운동 및 활동 수준을 높여 두뇌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운동이 시냅스와 신경 전달 물질에서 새로운 혈관 형성 및 포도당 관리와 같은 두뇌 신진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두뇌 영역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기존 이론과는 달리 두뇌가 인슐린과 무관하게 체내 포도당 수치를 조절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운동하면 뇌를 통해 포도당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우리가 운동하는 동안 두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이는 두뇌 세포가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에서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운동은 근육 그리고 간뿐 아니라 두뇌까지 훈련시킨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운동하는 동안 두뇌는 체내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이 조직은 다시 두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양한 상호 이익을 만들어낸다. 한 가지 사례로 운동은 근육 세포로부터 아이리신이라는 특수 단백질 분비를 촉진하며 이는 다시 해마에서 BDNF 생성에 도움을 준다. 운동하면 신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활동하는 근육에서 분비되는 아이리신은 스트레스 저항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근육 두뇌 신호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실 수백만 년이나 되었다. 진화 관점에서 볼 때 간헐적인 달리기와 식량 결핍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했다. 우리 두뇌가 용량을 확장함으로써 신체 활동에 반응하고 용량을 축소함으로써 비활동에 반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은 이제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두뇌는 최적의 건강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전적으로 활동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이제 운동으로 두뇌 건강을 개선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대부분은 앞서 갔던 이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천만 명의 인구가 100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대적인 생활 방식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골다공증 증가와 더불어 노년의 삶을 퇴행과 질병의 세월로 바꿔놓았다. 질병이 노화의 자연적 결과라는 생각은 틀렸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늙어가야 한다. 실제로 많은 노인이 아무런 만성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말년의 삶에서 신체적 비활동이 노화와 관련된 질환의 중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도 많다. 우리는 40, 50, 60 나이를 먹어가면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은 치료를 받고 그리고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경향이 있다. 믿기지 않다면 도표 2-1을 보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직장 생활 및 활동을 통해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보여준다. 에너지 소비는 45세 무렵부터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70대로 접어들면 완전히 게으르고 비활동적으로 된다. 플로리다 대학교 토드 마니니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다. 노화되면서 사람은 점점 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뇌 건강에 관한 증거 자료를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신체 활동과 의도적인 운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된다. 신체 활동이란 근골격계가 수행하는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모든 움직임은 신체 활동이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신체 활동에 해당한다. 반면 의도적인 운동은 계획하고 구성하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말한다. 그 목적은 신체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운동은 신체 활동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일상적인 활동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의도적인 운동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비활동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번 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는 높은 수준의 습관적인 활동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신체를 물려받았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방식은 두뇌 건강을 위한 실제적인 이익과 조화를 이룬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신체적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두뇌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노화 연구의 결론이다. 이 책 전반에 걸친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두뇌 건강 개선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이다. 전염병에 관한 연구 결과는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중년 이후에 인지 퇴행 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연구는 앉아있는 습관과는 반대로 신체 활동은 두뇌 퇴행 속도를 늦추고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백질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백질 연결을 보호함으로써 11세 이후로 삶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지능 수준을 유지하는 과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더 많이 움직이기 위한 행동 변화의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운전 대신 걷기,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 운전 시 최대한 멀리 주차하기, 요가나 춤,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나 스포츠 즐기기 등등. 태도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태도 변화는 원래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웬만해서는 기존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신체 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상자 2-2를 참조하자. 상자 2-2 신체 활동 실용 팁. 나에게는 무엇이 운동 동기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신체 활동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의미 있고 즐거운 방법이 있는가? 예를 들어 등산이나 강아지 산책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실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자. 이런 사회적 측면은 꾸준한 실천을 뒷받침하고 그 자체로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 신체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생각해두자. 장기적으로 도전 과제를 제시하자. 예를 들어 평소 별로 활동적이지 않다면 느린 속도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걷기 시작하기. 이미 걷고 달리고 있다면 속도를 높이거나 거리 늘리기.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근력과 지구력 훈련도 함께 시작하자. 끈기 있게 계속하기. 나이를 떠나 우리 몸이 높아진 활동 수준에 적응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의도적인 운동, 빨리 걷기, 달리기, 자전거, 근력 운동, 그룹 운동 등은 적절한 강도라면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심박수를 높일 정도로 충분히 빠르게 걷기, 근력 및 지구력 훈련, 그리고 심박수를 높여주는 유산소 운동이 그렇다. 여러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의도적인 운동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두뇌 구조 및 기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입증하고 있다. 비록 최근 공공보건 지침은 심혈관계 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이틀 이상 근육 강화 운동을 포함 매주 150분간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실용 팁은 상자 2-3에 정리했다. 상자 2-3 의도적인 운동 실용 팁. 즐겁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과 신체 활동에 도전해보자. 유산소 운동 외에 유연성과 균형감을 길러주는 근력 운동을 하자.
하나보다는 여러 가지가 더 낫다.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데 도움을 주는 트레이너에게 조언을 구하자.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늘리는 방법으로 운동량을 보충하자.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걷자. 휴일이나 휴가 혹은 공휴일이 낀 긴 주말을 이용해서 운동 프로그램에 한두 가지를 추가하자. 이 모든 것을 실천한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밀이 남아있다. 정말 중요하다. 오늘 읽어야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운동을 잘하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비밀, 그 내용이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대략 훑어보니까 결론은 앉아있는 습관이더라고요. 앉아있는 시간.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것이 호모사피엔스의 뇌의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면 지근을 개발하기 위해 걷기를 주로 권장하고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활동량이 많으시거나 활력이 넘치시거나 아니면 젊으면 사실은 유산소를 반드시 한 종목 하도록 권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달리기 아니면 자전거 아니면 수영 아니면 다른 구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유연성과 균형감을 길러주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사띠요가라고 하는 요가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을 하죠. 이런 식으로 신체 전반에 걸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신체 활동들을 꼭 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번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여기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 뇌가 건강하고 활력 있을 때 우리는 하고자 하는 바, 그것이 공부든 사업이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수행이든 상관없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런 전제에서 건강하기 위한 운동, 이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산소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한 번 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